우리 회사는 일본 1등 회사인데 한국의 중소기업 따위에게 밀린다고. 삼성도 아니고. 여기 독일 뮌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생산 설비 전시회인 프로덕트로니카 전시회장. 일본 명문대를 졸업하고 일본 굴지의 반도체 회사에 입사한 이 여성이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회자가 한국을 호명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전시회장을 박차고 나가버리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스즈키 아야노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 일본을 이끌 최첨단 산업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 관심을 끈 건 반도체예요. 그래서 대학도 관련 분야를 전공했고 졸업을 앞두고 일본 최고의 반도체 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도 연구개발직으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죠. 주변에서는 한국 쪽에 취업을 알아보라는 권유도 꽤 있었지만 제 귀엔 들리지 않았어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건 알지만 제게 있어서 한국은 끌어내려야 하는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삼성 같은 한국 회사에 취업을 알아보는 선배들을 보며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쿄대라는 일본 최고의 명문대의 명예가 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큰 뜻을 품고 드디어 회사로 출근하게 된 첫날, 저는 당당하게 사원증을 목에 걸고 회사로 향했어요. 일본 1등다운 최첨단 시설과 쾌적한 연구 환경을 보고 감탄했죠. 배정받은 부서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팀이었습니다. 세계 IT 업계를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곳이죠. 초기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배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업무에 적응해 나갔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실험하며 제 역량을 발휘했죠. 덕분에 팀 내에서 인정받는 신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스즈키는 참 잘 뽑았어. 그 열정 그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 상사의 칭찬에 저는 더욱 힘을 얻었어요.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한 결과 제가 주도한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입사 2년 만에 특허 출원은 물론 사내 연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영광을 발판 삼아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리라 마음먹었죠. 최고의 반도체 기술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 건 우리 회사지. 그 선봉에 내가 서겠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한국의 작은 회사 하나가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요. 머지않아 고영이라는 이름이 우리 앞에 드리운 그림자로 다가올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에이, 한국 기업이라고? 우리 앞에 넘사벽이 있을까봐.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고영 테크놀로지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최근 발표한 3D 반도체 검사 장비 기술력이 상당하다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넘볼 수 없는 존재라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의 굴지의 고객사가 우리 회사의 고영의 검사 장비와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요구했다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긴급 소집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죠. 고영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냉정히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스즈키, 자네가 고영의 기술을 좀 더 파헤쳐봐. 그들이 어떻게 3D 검사를 구현해냈는지, 우리와의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말이야. 상사의 특명을 받고 전 바로 조사에 돌입했죠. 인터넷을 뒤지고 관련 논문을 탐독하며 고영의 실체에 다가가려 애썼어요. 한편으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일본 넘버원인데 어떻게 고영 같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못 따라잡는 거지? 조사를 거듭할수록 고영에 대한 궁금증은 깊어졌고 동시에 위기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독자적인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한 걸까요? 열심히 조사한 결과 고영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고영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앞선 3D 검사 알고리즘을 개발해냈다고 하네요. 업계에선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 입장에선 황당한 소리군.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지. 거기까지 발전해 있는 줄은 모르다니 타이밍이 늦었네. 우리는 하루빨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해. 상사의 말씀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쓰려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전자업계를 이끌어온 우리의 자부심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분명 일시적인 위기일 뿐이야. 우리에겐 충분한 역량이 있어. 반드시 이 난간을 돌파하고 말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고영이라는 복병을 만난 이상 두 팔 놓고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상상 이상이었고 저는 점점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이번에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프로덕트로니카 전시에 들어봤어? 이번에 우리 회사도 참가하기로 했어. 자네가 핵심 멤버로 투입될 거야. 상사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프로덕트로니카는 전자 제조 분야의 세계 최대 박람회죠. 전 세계 900개 기업이 참가한다니 거기서 우리 일본의 기술력을 알릴 절호의 기회였어요. 무엇보다 고영을 누르고 업계 1위로 우뚝 서는 전환점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저는 개발팀을 진두지휘하며 새로운 제품 개발에 몰두했죠. 고영의 3D 검사 기술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내놓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어요. 팀원들도 한마음으로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해냈다. 이 기술이라면 고영을 충분히 따돌릴 수 있어. 드디어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자신감에 차올랐죠. 이제 남은 건 전시회에서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현지에 도착한 우리는 부스 설치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 900여 개 업체가 참가한 거대한 전시장, 그 한가운데 우리 회사의 부스가 우뚝 섰죠. 저 많은 관람객이 우리 기술에 감탄하겠지? 저 부스 봐. 일본이 최고야. 개막 첫날 우리 부스에 관람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듯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인파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겠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웬 작은 부스가 북적이고 있었고 그곳에 고영 테크놀로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뭐지, 갑자기 저기는 왜 저렇게 인기가 많아?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그때 고영 부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시연에 열광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고영 부스로 다가갔죠. 그리고 보게 된 광경에 전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그들이 선보인 신제품은 기술력 면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건 우리도 상상 못한 성능이잖아. 우리가 개발한 건 저것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인데.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영이 업계의 판도를 뒤엎을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은 거죠. 반면 우리는 여전히 한 걸음 뒤처져 있었어요. 상사와 동료들의 낙심한 표정이 눈에 밟혔죠. 회사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 절망적이었어요. 이대로 고영에 밀리고 마는 건가? 자괴감에 빠져들 때쯤 이번 전시의 글로벌 기술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영 테크놀로지.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더군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기술상마저 고영에게 돌아간 거였죠. 일본을 대표하는 우리 회사가 이런 굴욕을 겪다니 꿈이라면 좋으련만. 동료들과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죠. 한국의 작은 회사에 완패한 것이 자존심 상하면서도 그들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즈키,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요. 분명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고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더군요. 이 분야에서 정말 혁신적인 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요. 암담하기는 하지. 이러다 우리 회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일본 반도체 업계의 자존심인 우리가 위기에 처한 상황. 앞날이 캄캄할 뿐이었죠. 고영이라는 복병을 쉽게 볼 순 없겠지만 어떻게든 이 난국을 타개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전시회에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 회사에선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영에 밀린 충격으로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경영진에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고영을 따라잡기 위해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스즈키 말이 맞아. 고영의 한 수 배운 셈이야. 자만은 금물인데 우리가 어리석었어. 그들의 장점을 배워야 해. 상사의 적극적인 반응에 고무된 저는 관련 부서들과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어요. 기술 교류회, 세미나 등을 통해 고영을 면밀히 분석하고 배울 점을 찾아나갔죠. 최고 기술을 향한 갈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며칠 뒤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제 대학 선배인 다나카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스즈키 씨, 우리 좀 만나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고영 테크놀로지 얘기인데 중요해요. 호기심에 다나카 씨를 만났죠.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운을 뗐어요. 스즈키 씨, 우리 반도체 기술 수준이 2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대요. 고영은 물론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과거에 안주하고 있다는 게 세계의 평가야.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위기의식 없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걸 절감했어요. 다나카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고영의 기술력에 감탄했고 우리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죠.
머지않아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예견하는 듯한 발언에 저는 부들부들 떨렸어요. 만남을 끝내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의 프라이드를 세워야 한다는 각오, 고영을 따라잡고 싶은 열망, 현실의 높은 장벽에 대한 좌절감까지.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어떻게든 고영의 기술력에 도전해야 해. 그렇게 마음먹은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고영의 제품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들을 뛰어넘을 획기적 기술 개발에 도전하자고 역설했어요. 경영진도 이에 적극 호응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 필사적으로 고영 추격에 나서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우리는 불철주야 연구에 몰두했죠.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고영을 따라잡을 혁신적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고투의 나날들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죠. 그동안 우리는 상당한 진척을 이뤘습니다. 3D 검사 기술에서 고영에 근접하는 성과를 냈고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로 한 단계 도약할 토대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다시 고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한술 더 뜬 신제품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기도 벅찬데 고영은 멈추지 않고 혁신을 거듭하고 있었던 겁니다. 팀원들 모두 좌절감에 빠졌죠. 고영의 기술력은 우리에 의해 범주를 넘어선 레벨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좌절할 수 없지 않겠어요?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만 희망을 놓기엔 이르니까요.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해. 지금 포기하면 우리는 도태될 뿐이야. 부장님의 결연한 목소리에 우리 모두 침묵했죠. 고영과의 격차를 조금씩 좁혀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일본의 명운을 걸고서 최선을 다해야 했죠. 고영을 따라잡기 위해 분투하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영의 일본 법인에서 현지 엔지니어 채용에 나선다는 거였죠. 이게 웬 떡이지?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기술을 배울 절호의 기회잖아. 저는 망설임 없이 고영 일본 법인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물론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우선 고영에 들어가서 그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미쳤어? 적군에 투항하겠다는 거야? 이건 배신이야. 회사를 등지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동료들의 만류와 비난이 쏟아졌지만 저는 막힌 길을 열 생각이 없었어요. 변화가 절실한 시점에 안주할 순 없었으니까요.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영 입사의 관문을 뚫고자 했어요. 하지만 서류 전형에서 고배를 마셨죠. 이유인즉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의 경험이 문제가 됐다더군요. 일본 회사 출신이라 경쟁업체라 떨어졌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K사 출신. 기술력이 뒤처져서 경쟁력이 떨어져. 이런 엔지니어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거야. 건너 전애들은 고영 인사 담당자의 냉정한 평가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열정을 쏟았건만 세상은 이미 우리를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죠. 스즈키, 자네 마음은 이해하네. 그런데 아직 젊은데 우리 회사에서 계속 함께 혁신의 길을 걸어보는 게 좋지 않겠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우리 회사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 같아요. 제 생각대로라면 고영을 따라잡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상사의 만류에도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제 안에는 오직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향한 열정만 가득했으니까요. 퇴사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영에 입사하진 못했지만 직접 그 현장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고영 본사로 직행했어요. 건물 앞에 우뚝 선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일본 최고기업을 이토록 위협할 수 있는 건지. 사흘간 고영 사옥 앞을 서성이며 많은 걸 봤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동, 활기찬 표정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 저 안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호기심은 나날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중 수소문 끝에 고영의 협력업체 사장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죠.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온 일본인이시더군요. 그분께 많은 조언을 구했죠. 고영은 남다른 혁신 DNA를 갖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죠. 그리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있어요. 일본 기업들이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사장님의 말씀은 큰 깨달음을 줬어요. 고영의 성공 비결이 모호했던 게 선명해졌달까요? 도전 정신, 유연한 사고, 소통의 힘. 그런 가치들이 혁신을 이끈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깊은 통찰을 얻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엔 새로운 꿈이 피어올랐죠. 언젠가 고영을 따라잡고 일본 반도체 산업의 르네상스를 이끌겠노라고요. 저 다시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향해 매진하는 한편 고영의 장점도 배워나가고 싶어요. 혼이 나도 괜찮다는 각오로 부장님을 향해 담담히 말했죠.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부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알아요. 자네 진심과 각오. 잠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새 길을 찾아 헤맨 거겠지. 함께 가보세 최고를 향한 길을. 그렇게 저는 새 출발선에 섰습니다. 고영을 롤모델로 삼되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리라 맹세했죠. 변화의 바람을 우리 회사에 불어넣고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녹록치 않으리란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잠재력을 믿기에 기술 한류에 밀려 좌초하지 않으리란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고영의 그림자가 아닌 우리만의 빛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고영은 좋은 경쟁 상대이니 고영을 통해 우리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에게 좋은 자극제이자 롤모델인 고영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분들도 우리만의 색을 찾아나가는 이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한국에서 정말 되겠어? 일단 가보자.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국행밖에 없어. 여기 캐나다의 한 가정집 심각해 보이는 얼굴의 부부가 한국을 가냐 마냐로 언쟁을 벌이고 있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캘거리에 살고 있는 노라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을 한국에서 겪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우선 저와 남편의 관계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희는 좀 특별한 부부예요. 저희 둘 다 학창시절에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좀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어 다행히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 참 컸습니다. 다행히 회사 동료였던 남편을 만났고 거울을 보듯 똑같은 아픔과 외로움을 가진 남편에게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조금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24세 결혼을 했으니 일찍 하긴 했죠. 캐나다는 결혼을 빨리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30대는 훌쩍 넘겨야 하는데 결혼을 일찍 한다고 하니 주위 친구들 걱정이 많았어요. 좀 더 사람을 만나보고 하지 그러니 같은 이야기가 많았죠. 남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같은 아픔이 있는 건 장점이 아니라고 너랑 반대되게 양쪽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분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제가 성장 과정에서 느낀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남편이고 또 제가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도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는 걸요.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같이 손잡고 퇴근할 사람이 주말에 취미를 공유하고 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가끔 다툴 때도 있었지만 금방금방 풀렸죠. 그렇게 심각하게 다퉈본 적도 없었고요. 둘 다 이런 가족의 소중함을 알기에 서로 배려해서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가장 기쁠 때 가장 큰 불행이 찾아오니 기쁨을 너무 티내며 살지 말라는 말을 책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진짜인가 봐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컨디션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자꾸 피곤해하고 혈색도 별로고요. 남편이 좀 힘들어하니까 저도 따라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좋다는 영양제들을 사서 이것저것 먹여봤는데 별 효험이 없었어요. 주말에 푹 쉬면 좀 좋아지는 듯 했는데 주중에 출근을 하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나날이 반복되었죠. 음식도 좋은 걸 해서 먹이고 영양제도 사다 먹이고 회사에서 퇴근하면 푹 쉬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타이레놀을 먹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 약을 줘도 좋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두통은 아니겠죠. 그리고 메스꺼움을 느껴서 한 번씩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화하고 이해심 많던 성격도 조금씩 짜증이 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예민해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같이 싸우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했죠. 제가 아는 남편은 아프다고 제게 신경질을 부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병원 때문에요. 사실 캐나다 사람들은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해요. 가봤자 웬만하면 쉬라고 하거나 타이레놀, 에드빌 정도만 처방하니 별 소용이 없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가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선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구토를 하는데 왜 전문 병원에 가지 않고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냐고요? 캐나다는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 없습니다. 좀 과장을 하면 하늘의 별 따는 수준이에요. 패밀리 닥터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추천서를 받아 전문의 클리닉에 다시 예약을 잡고 방문해야 하거든요.
한국분들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맞아요. 이게 정말 대장정입니다. 진짜 응급이 아닌 이상이야 몇 개월씩 걸리는 과정이죠. 그래도 내 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그간 치료를 해온 히스토리를 잘 아는 패밀리 닥터가 있으면 좋지 않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패밀리 닥터가 추천서를 잘 안 써줘요. 별일 아닌데 써주면 패밀리 닥터와 전문의 클리닉 사이 관계가 좀 껄끄러워진다나요? 그래서 제가 전문의를 보고 싶어도 패밀리 닥터가 거절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 패밀리 닥터가 전문의 추천서를 안 써줄 수도 있으니 강력히 어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필을 할 일이 없더군요. 패밀리 닥터가 전문의를 빨리 보게 해줬냐고요? 아니요. 패밀리 닥터 병원에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질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중간중간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아예 받질 않아서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특히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고 엄청나게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앞이 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패밀리 닥터 예약을 기다리다가 사람 잡겠네 싶어서 워크인으로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가 좀 덜하고 좀 규모가 있는 병원을 열심히 찾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방문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듣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집에 왔습니다. 한국분들은 이 대목에서 황당하실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판독을 하고 이상이 있나 없나 들어야지 왜 그냥 와? 하실 텐데요. 엑스레이 찍는 날짜를 예약했어요. 그러니까 워크인 병원에 가서 1시간 반 만에 의사를 만나서 엑스레이를 찍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엑스레이 찍을 날짜를 예약하고 온 거예요. 남편 증상에 대해서 어필은 했냐고요? 했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갸우뚱하더니 최근에 회사 일이 좀 많았다는 대목에서 그 문제일 수 있겠네요. 하더라고요. 의사가 종이에 일을 좀 적게 시켜라라는 내용을 적어주긴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왔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아직도 몰라요. 엑스레이 판독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이것도 며칠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병원을 방문해서 엑스레이 판독 검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말이 전문의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멱살을 잡을 뻔했습니다. 지속적인 두통과 메스꺼움은 뇌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았었기 때문에 뇌 CT나 MRI 촬영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의를 볼 필요가 없다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생 난리를 쳐서 드디어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의를 만나 MRI 촬영을 하기까지 2개월을 기다렸어요. 당장 무슨 마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빨리 검사를 받을 순 없거든요. 그래도 우선 원하던 검사를 하게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제서야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아요, 제가 예민하단 거요. 의사가 어련히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텐데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만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굴었단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게는 캐나다의 병원과 관련해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 기억이 없을 시기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너무 어릴 적에 돌아가신 터라 기억이 잘 없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과정은 아직도 너무 생생하거든요.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처음 진료의 시작부터 진단, 그리고 수술까지 거의 1년을 기다리셨어요. 빨리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았다면 살 수도 있었는데 너무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진 탓에 수술 도중 포기를 했고 나머지 기간은 죽음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 채 요양을 하시며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정말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용은 들지 않았는데요. 돈을 내지 않는 대신 오랜 기다림,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약값이나 생활비가 보장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료비, 수술비, 간병비가 무료인 것이지 비싼 약값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을 캐나다 정부가 해결할 생각을 못하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패밀리 닥터들 중에서도 좋은 의사들도 있겠죠. 그리고 급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민간병원에 가도 됩니다. 하지만 좋은 의사들을 만나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원하는 의사를 지정해서 진료를 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은 비용이 미국만큼 나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조금 있긴 하지만 미국만큼의 병원비를 감당하다 보면 파산을 각오해야 합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동네에 실력 있는 의사가 없는지 궁금하시겠죠?
캐나다는 보험 수가를 높이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실력 있는 의사들은 비싼 민간병원으로 가거나 돈이 되는 미국에 가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탈장이라고 수술을 해야 한대서 오랜 기다림 끝에 개복 수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 탈장이 아니어서 그대로 배를 다시 꿰매고 나오는 일도 있죠. 황당하시죠? 제 이야기예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제 친구는 교통사고가 나서 실려가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척추가 골절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바로 MRI를 찍지 못했습니다. 이유요? 당장 나타나는 마비 증상이 없기 때문이죠. 응급실에 누워 일주일을 기다려 MRI를 찍었고 2주가 지난 뒤 척추의 나사를 박는 수술을 했어요. 제 친구를 보며 저는 캐나다는 진료를 받기를 기다리다가 병이 저절로 낫든지 아니면 환자가 죽든지 둘 중 하나다라는 캐나다인들의 자조적인 농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20대일 때여서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캐나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사실 젊어서부터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좀 가려먹고 의료 지식을 찾아 평상시 알아서 관리하는 게 제 습관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가 관리를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몰랐죠. 남편의 검사 결과는 뇌암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을 마구 찾아보니 이전에 캐나다에서 뇌암 판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뇌 동맥류의 일종이고 암세포가 아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후에 던진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한다면 90% 이상은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수술 도중 사망 확률도 50%는 된다고요. 좀 빨리 왔으면 달랐을 텐데 너무 늦었고 암발병 위치 자체가 수술하기 너무 까다로운 곳이라고 하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만약 처음부터 전문의를 만나볼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랐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밖에 없다고 하는 의사의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어이없이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었죠. 무엇보다 저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어요. 친척들이 있긴 하나 너무 멀리 살고 아주 가깝지도 않아 사실상 남편이 없다면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됩니다. 남편이 없다면 전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데 무슨 짓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죠. 민간요법이라도 써보자는 생각에 인터넷을 열심히 찾다가 저는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쯤 캐나다의 70대 노인분이 악성 종양으로 캐나다에서 치료 방도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는 기사였습니다. 악성 종양이 급속히 자라나 8cm 크기의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캐나다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고 암덩어리에 붕대와 반창고를 붙여주고는 귀가시켰다는 데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분도 패밀리 닥터 의사를 통해 8주나 기다려 전문의를 만났지만 들은 말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데서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이분이 좀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당시 종양이 내부 조직이 밖으로 노출된 데다 감염까지 진행되었으니 저희보다 더 심각했죠. 부인분이 한국인이어서 한국 병원으로 바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20cm의 암 조직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 사기암이 완치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죠. 비용도 알아보니 캐나다 민간병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외국인이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데도요. 한국에는 연고도 없고 평상시 한국분들과 교류가 전혀 없어 어떻게 한국 병원을 찾고 한국에 가는지가 걱정이었죠. 고심 끝에 캐나다의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분들의 따뜻함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또 캐나다 의료 시스템 문제에 대해 분노해 주시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가 좋은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같이 한국에 가면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한국 의료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100% 만족하는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한국은 국민들을 위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계속 희망을 이야기하며 한국에 가니까 우리는 분명 웃으며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자기 세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분들의 추천을 통해 방문한 송파구에 있는 병원은 놀라웠습니다. 크기와 시설 갖추고 있는 의료 장비도 놀라웠는데 가장 놀라운 건 속도였죠. 가자마자 응급 MRI를 찍었고 다음날 바로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뇌종양인데 우측 전두엽 쪽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크기가 커서 만만치 않고 부작용으로 편마비가 올 수도 있지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절망으로 울 기운조차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야 희망을 발견하고 마음을 놓아서 그럴까요? 너무 부끄럽게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젊은 사람이 이런 병이 생겨서 놀랐겠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술이 4시간 반 정도 걸릴 건데 오래 걸린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믿으라고 해주셨고요. 그런데 정말 큰 걱정이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병원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일까요? 수술 당일날도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느려 터진 캐나다의 의료진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오길 너무너무 잘했다 싶었죠. 그리고 믿음직한 의료진 덕에 남편 수술은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로는 계속 섬세하게 상태를 체크해 주셨다고 해요. 의식은 명료한지 손과 발에 힘 빠짐은 없는지 말이죠. 그리고 저녁에 수술해주신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악성 종양은 모두 제거가 되었고 운동신경계 2mm 앞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절제했지만 지금 회복되는 걸로 봐서 우려했던 편마비 문제도 없을 거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는 이 감사함이 다 표현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CT나 MRI 촬영이 한국에서는 정말 쉽다는 걸 눈앞에서 보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CT 촬영도 한 번 더 했는데 수술 후에 큰 부종이나 출혈이 있으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임시적으로 찍는다기에 깜짝 놀랐어요. 진정한 선진국의 의료는 이런 거구나 싶었죠. 일반 병실에 올라와서 다시 MRI 촬영을 했어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 해서 놀랐는데 수술이 잘 되었는지 출혈이나 부종은 없는지 잔존 종양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술 후 다시 한번 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간호사분들이 체크해주시는 것도 감사했는데 저녁에는 꼭 수술해주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직접 상태를 확인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일 감사했던 건 한국에 도착해서 MRI 촬영부터 수술까지 단 5일 만에 끝이 났다는 거죠. 캐나다의 민간병원이나 미국으로 갈 것도 고려해봤는데 한국으로 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 남편은 어떠냐고요? 수술 이후 스테이플러 제거를 받았고 지금은 운동을 해도 된다고 해서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나이가 젊으니 우선 하지 말고 나중에 MRI 촬영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악성 뇌종양인 탓에 재발도 물론 신경 써야 하고 완벽하게 마음을 놓을 순 없지만 수술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롯데월드도 가봤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즐기고 있죠. 캐나다에 있었으면 꼼짝없이 죽음만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한국 의료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소중한 남편을 살려준 한국 의료진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렇게 좋은 의료 시스템 하에 살고 계신 한국분들이 정말 부럽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네요. 캐나다도 하루빨리 한국을 따라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일본 대기업 직장인의 이야기와 남편의 암 선고로 절망에 빠졌다가 한국에 와서 희망을 찾은 캐나다 부부의 이야기, 이렇게 2가지 이야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